안녕하세요. 건기업 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페이지는 90쪽이고 지금 시간은 밤 12시입니다. 네, 정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그래서 얼른 하고 잡시다. 1번에 보면 만성질환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돼 있는데 예를 들면 당뇨를 생각해 볼까요? 만성질환의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다양하죠. 그래서 식이라든지 운동 또는 췌장에 문제가 있을 때도 당뇨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률보다 발병률이 높다 돼 있는데 여기서 유병률은 내가 현재 질환에 이완되어 있는 걸 뜻하고 그 다음에 발병률은 새로이 발생하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잠재 기간이 깁니다. 그리고 질병의 발생 시점이 불분명합니다. 준비 시작해서 딱 걸리는 게 아니라 어느 시간이 쌓이면서 이렇게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결국 나쁜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 만성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된 문제로 한 번 더 만성질환이 가진 역학적 특성은 돼 있는데 이완 기간이 길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관리가 필요하죠. 그리고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쪽에 해설을 한 번 더 보시면 유병률은 현재 가지고 있는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 수, 발생률은 새롭게 발생한 환자 수인데 예를 들면 급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발생률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급성적으로 발생했다가 사망이라든지 회복이 짧은데 그에 비해서 유병률은 사망률은 낮지만 질병으로 인한 이완 기간이 길기 때문입니다. 페이지 91쪽입니다. 3번 요식업을 하는 사장님이 6개월 전 증상이 나타나고 이에 대한 3차 예방요법으로 알맞은 것은 돼 있는데 우리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단계가 1, 2,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 같은 경우에는 건강한 개인이 아직 질병에 걸리기도 전이고 증상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건교육을 받는다든지 예방접종을 맞는다든지 영양을 개선하고 비만 예방하는 것이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병에 대한 증상을 보였을 때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3차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질병에 걸린 뒤에 장애나 기능의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서 재활이라든지 사회복귀 훈련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보시면 1번의 건강검진은 2차, 물리치료는 3차, 식이요법도 3차, 보건교육 1차, 상담 1차로 볼 수 있는데요. 가끔 이 식이요법이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영양 관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것도 이제 다이어트니까. 근데 이제 1차로 구분할 수 있는 건 영양 개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식이요법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당뇨에 걸리게 되었을 때 이제 혈당을 올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또 다른 장애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하는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3차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조기 질환기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가능한 한 빨리 찾아내고자 하는 주민들을 병에 걸린 지역사회 주민들을 가능한 한 빨리 찾아내고자 하는 2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 금주 교실 개최는 이것도 사실 애매하네요. 만약에 아주 건강한 개인이 받는다고 하면 이제 건강 유지를 위해서 1차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내가 흡연을 많이 했고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들 상태에서 이걸 하게 된다면 3차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야채나 과일 섭취하는 것도 영양 개선을 위해 하는 것이라면 1차, 아니면 내가 당뇨를 좀 더 덜 위험하게 식이요법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3차,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하는 것은 1차, 사회 적응 훈련은 3차, 그리고 조기 검진과 조기 치료를 하는 검진이 2차라고 고를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응용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1차 예방에 해당하는 것은 되는데 아까 식이요법은 3차, 재활훈련도 3차, 그리고 산전 간호가 1차에 해당될 수 있고 질병의 조기 발견도 2차를 고를 수 있습니다. 임상 간호는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 6번,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인 제2형 당뇨에 대한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2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제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비의존성이라고 해서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성인형 당뇨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제1형 잘 안 그려지네요. 제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소아당뇨라고 해서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그러니까 췌장에 베타세포에 문제가 생겨 아예 인슐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소아에게 많이 발생하는 건 이제 1형, 그 다음에 인슐린으로 완벽한 완치는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과 또 관계가 있죠. 그리고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이 부족하여 생기는 것입니다. 페이지 92쪽입니다. 저혈당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되는데 저혈당은 우리가 70 이하일 때 저혈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혈당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는 식은땀과 어지러움, 불안과 오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번에 보시면 경구혈당 강화제와는 관련이 없다 되는데 경구혈당 강화제에 의해서 저혈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당을 떨어뜨리니까요. 그리고 저혈당이 방치할 경우 천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포도당을 공급받지 않고 당분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의식이 있으면 오렌지 주스라든지 사탕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중 포도당이 정상 수치 이상이 아니라 그 아래일 때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혈당 증상에 빠지게 되면 보상 기전으로 노르에피네프린이 상승하기 때문에 식은땀과 이렇게 떨림을 느낄 수 있고, 그 다음 뇌세포로 가는 포도당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신경저혈당증이라고 해서 짜증과 감정 기복 그리고 불안감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음 인구와 출산, 인구의 이해입니다. 성비에 대한 올바른 설명은 성비는 여자 100명에 대한 남자의 인구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분모로 있고 남자가 분자,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게 되는 것인데 1차, 2차, 3차 성비가 있습니다. 1차는 테네라고 해서 우리 뱃속에 있을 때의 성비를 나타내는데 신기하게도 이때는 남자의 수가 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2차는 출생시를 뜻하는데 만약에 2차 성비가 110이다 라고 표현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자 100명당 남자가 110명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차가 됐을 때는 현재가 되는데 고령에 가면 갈수록 비율이 이렇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는 뱃속, 2차는 출생,
3차는 현재로 잘 구별시켜서 봐주셔야 됩니다. 블랙커의 인구의 성장 단계를 세분화시켰을 때 보기는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단계를 처음부터 보면 첫 번째는 고위 정지기입니다. 그래서 고출생, 고사망 단계라고 해서 인구 정지형이라고도 불리는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 확장기가 2단계인데 이때는 이제 의료가 발전하면서 저사망, 고출생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하게 되고 경제개발 초기 단계를 보이는 나라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3단계는 후기 확장기인데 후기 확장기가 되면 저사망 그리고 저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인구 성장이 더뎌지는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저위 정지기가 됩니다. 사망률과 출생률이 최저로 떨어지게 되는데 인구 성장의 정지기를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퇴기는 인구 감소의 경향을 그러니까 저위 정지기보다 사망률과 출생률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출생률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인구의 감소 현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다. 그리고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간다. 이것은 1번 감퇴기를 고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후기 확장기에 속하겠죠. 3번 부양비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된 것은 경제활동 연령층 인구에 대한 비경제활동 연령 인구의 비를 말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비를 나누게 되면 경제활동 연령층은 15에서 64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나이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0세부터 14세, 65세 이상이신 분들을 분자로 두어서 나타내는 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2번에 보면 분모에는 총 인구가 들어간다 돼 있는데 총 인구가 아니라 경제활동의 연령층의 인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년 부양비는 말 그대로 부양해야 되는 소년들이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0에서 14세, 노령 부양기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 수입니다. 그래서 이 비를 그냥 이제 일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업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다. 저출산 극복 대책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4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영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이고 나머지 보기들은 관련이 없습니다. 네, 94쪽까지 할 거니까 힘내세요. 5번 출생률이 사망률보다 낮아 인구가 감소하는 유형으로 여기에 보면 특징 0에서 14세 인구가 65세 이상의 인구를 2배에 미치지 못하는 인구 피라미드의 형태는 되어 있는데 일단 또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별형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인구 피라미드라고 하는 것은 진짜 0세에서 100세까지 이렇게는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이제 나이 순으로 밑에서부터 위로 이제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것을 모양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형, 유입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15에서 64세 인구, 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것을 뜻하고 두 번째 종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소산소사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0에서 14세가 65세 인구의
2배에 해당될 때를 뜻합니다. 그리고 표주박형은 이 별령하고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아까는 여기 툭 튀어나와 있던 경제활동 인구가 쏙 들어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형, 유출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다 빠져나간 거죠. 그리고 피라미드형은 이렇게 세모 모양입니다. 발전형인데 다산, 다사라고도 불립니다. 많이 출산도 되지만 의료 환경이 좋지 않아 많이 사망도 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아리형입니다. 사실 우리 종형하고 항아리형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종형은 저렇게 딱 컵처럼 생겼고요. 항아리는 이 부분이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인구의 감소 형태를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까 설명했것처럼 0에서 14세가 위쪽에 있는 노년 인구의 2배에 미치지 못하였을 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종형보다 항아리형은 출산율이 훨씬 적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6번, 노령화 지수가 높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노령화 지수라고 하는 것은 밑에는 0에서 14세, 분자는 65세 이상의 노인수를 두었을 때 당연히 노년의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지수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인구 숫자가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노인의 부양비가 증가한다를 고를 수 있습니다. 2번, 인구정책. 성병 예방과 피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돼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성병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 전파, 그러니까 성에 대한 접촉을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경구 피임약, 자궁내 장치, 다이아프램은 여성용 콘돔인데 그래도 남성의 성기가 닿기 때문에 성병 예방에는 콘돔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성병 예방이라는 키워드를 보았을 때 서로 성기가 닿는 것을 예방하려면 콘돔이 좋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일시적 피임법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반대말인 영구적인 피임법을 물어보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5번에 정관절제술을 고를 수 있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난관결찰술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정관절제술을 하게 되면 정자를 막고 난관은 난자의 통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절제하거나 묶는다라고 해서 이제 네, 맞아요. 묶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제 임신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풀을 수도 있고 근데 풀었을 때는 임실의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피임약, 콘돔, 기초체험법, 자궁내 장치와 틀리게 거의 영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이 2가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3번, 현재 모유 수유를 하고 있는 둘째가 있는 부인께서 터울 조절, 그러니까 나이 조절을 하고 싶을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돼 있는데 4번에 자궁내 장치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피임법도 좋지만 이제 경구 피임약은 네, 이것도 좋긴 좋죠. 근데 일단은 자궁내 장치는 한번 설치하게 되면 몇 년 동안 이제 거의 피임 효과를 주기 때문에 2살 터울, 3살 터울의 아이를 낳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좋습니다. 하지만 골반염이 있는 분들한테는 금기시되니 참고해 주세요. 드디어 94쪽이네요. 다 갑니다, 여러분. 자, 94쪽에 보시면 기초체험법을 사용했다. 기초체험법은 우리가 여성이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체온을 재어서 한 달 동안의 체온 변화를 보면서 이제 배란을 관찰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체온이 낮아졌다가 높아지면 어떤 상황인가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을 고르면 배란이 끝났거나 끝난 직후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생리가 끝났어요. 생리가 끝나게 되면 FSH라고 하는 난포자극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난자를 만들려고 이렇게 슝슝슝 하는 중이죠. 그럴 때 이제 에스트로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증가함에 따라 이제 난소에서 난자가 성숙해지면 배란이 됩니다. 난자가 뿅 나와서 24시간 동안 사는 거죠. 하지만 이 배란이 되고 나면 난자가 나가고 간 이 난포는 황체라고 해서 이제 퇴화가 됩니다. 근데 이 황체가 되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면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은 체온을 높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온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황체인 상태이고 황체이기 때문에 프로게스테론이 나왔다는 뜻이어서 이미 이제 난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배란이 끝났거나 또는 끝난 직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이 계속 높아진 상태로 유지가 되면 좋은데 임신이 되지 않으면 이 두 수치가 똑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월경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아마 이 월경의 기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거의 하루 다 잡고 공부해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참 제가 여자지만 제 몸속에서 일어난 일을 저희도 참 해석하기 어렵네요. 네, 그래서 진짜 이렇게 간호학을 공부하다 보면 정말 사람의 몸은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졸리니까 막 별말이 다 나오죠. 일단 그냥 또 딴 얘기로 가보면 제 강의는 그래요.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문제집 자체가 기초적인 공부가 끝나시고 이제 자기 실력을 확인하거나 이제 정리하는 개념으로 하셔야 되는 문제집이기 때문에 제 강의에 대한 설명이 조금 많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같으면은 진짜 한 문제 한 문제 한 땀 한 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요. 그렇지만 내가 기초적인 공부가 끝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들었을 때 조금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제 강의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끝내느냐? 아니죠. 제가 이 앞쪽에 모의고사까지 다 끝내고 나면 뒤쪽에 요점 정리라고 하는 칸이 있는데 그 칸을 할 때 조금 개념 정리가 확실히 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걸로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문제. 5번 자궁내 장치의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자궁 안에다가 구리장치를 이렇게 설치를 해 놓는데 여기서 일정한 호르몬이 나오기도 하고 수정란이 착상을 할 때 이 친구가 방해를 해줍니다. 그래서 최고의 장점은 모유수유 중에도 가능히 하고 그리고 부작용이 없지는 않죠. 출혈이라든지 염증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구피임법이 아니라 일시적입니다. 요거 루프 제거하고 나면 또 임신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리고 자궁의 염증성 반응이 나타나는 건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6번 우리나라 인구의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바른 것은
5번을 고를 수 있고 나머지 설명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네,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열공하시고 건강하세요.